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함께 역사활동지 8번 진안의 발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한은 중국에 있는 왕조입니다. 중국에 있는 왕조에 대해서 우리 4대 문명부터 배웠습니다. 그죠? 4대 문명부터 해서 여러분이 황하강에 있던 문명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서 발전을 중국 왕조가 해가는데 왕조 순서 흐름도를 조금 익힐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하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역사학적으로 정확하게 존재했다라고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선생님 전원 보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상왕조, 주왕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상주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서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왕조가 아니라 많은 제후들이 분열의 시기를 각각의 나라를 세워서 독립된 나라들이 여러 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나라들을 통일하게 되는 통일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로 진나라고, 진나라에 여러분 진시 황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황제가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진나라는 굉장히 빨리 멸망을 하게 됩니다. 빨리 멸망을 하고 들어서는 왕조가 한 왕조입니다. 한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뒤에도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 여기 진한까지를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왕조부터 한번 중국사를 천천히 한번 볼 건데, 상왕조랑 주왕조는 우리 앞에서 한번 조금 4대 문명 할 때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이 중국 왕조를 할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정치 형태, 전국을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가에 중심을 맞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왕조의 정치 형태는 우리 이전에 했었죠. 뭐였어요? 신권 정치했습니다. 신권. 왕이 제사장과 정치의 역할을 다하는 재정일치고, 이 재정일치를 신권 정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중심의 정치입니다. 그 다음 이 상왕조의 특징으로는 갑골문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상에서 주왕조, 주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땅이 조금 넓어지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 그 학습지, 지도 이런 걸 보면 상왕조보다 훨씬 더 넓은 세력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한 제도가 뭐냐?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봉건제는 중앙에 있는 수도는 왕이 다스리고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뭐로 삼아서 제후로 삼아서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아무나 제후를 삼는 게 아니라 이 왕의 형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멀리는 사촌지간들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왕족이나 공신들을 다스리게 하는 게 바로 봉건제인데, 주왕조의 봉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혈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로 이어져 있다. 왕과 피로 이어져 있고, 왕과 피로 이어져 있고, 왕과 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을 지방의 제후로 파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끈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 그 다음에 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금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제사를 지낸다, 큰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도 막 내놓고 가가지고 군사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후는 왕을 하늘에 의지를 받은 천자로 받들고 왕실이 지내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쓸 수 있도록 지방에서 나는 곡물과 군사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후가 나이가 들면은 이 제후에게도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후의 아들, 그 다음에 이 아들의 또 아들,
이 왕도 아들이 생기겠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제후의 아들과 여기 왕의 아들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기 주 왕실과 사이가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고 멀어지게 되면서 이 중앙에 있는 왕의 말을 나중에는 제후가 듣지 않게 되면서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화되겠죠, 약화되고 지방 제후들은 점차 독립적으로 여기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앙에 왕이 다스리는 지역, 제후는 여기 이제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냐? 바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춘추전국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용어기도 한데 이 주나라, 하상주 할 때 이 주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또 받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서쪽에 원래 수도가 있었는데 동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여기가 원래는 기반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백성들도 버리고 기존에 있던 성들을 다 버리고 가게 되면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각 지방의 제후들이 독립된 세력을 이때부터 더더욱 형성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분열된 시기에 제후국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제 왕은 힘이 약해졌고 제후들이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더 튼튼하고 더 강하고 더 대단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내 나라에 들어오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은 국가를 부자로 만들고 병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제후국, 독립되어 있던 나라들이 이것을 목표로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때 이런 정치적으로는 분열 시기였지만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농사에서는 우리 이전의 시기는 뭘 사용했습니까? 청동기를 사용했는데 청동기보다 더 발전된 금속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 한국사 할 때도 했었고 4대 문명 할 때도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철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땅들을 이렇게 갈아엎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갈아엎으면 좋은 게 뭐냐면 땅이 뒤집어지면서 땅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작물들이 잘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이 든데 우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경은 소를 농사 짓는데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청동기나 나무를 이용해서 농사 지을 때보다 훨씬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 갖고 가가지고 팔게 되겠죠. 그러면 상공업이 활달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근처에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게 현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간편하게 뭘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화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종류의 화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쓰는 화폐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주나라에서 쓰는 화폐,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쓰는 화폐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철제 농기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제 무기는 뭐 칼도 더 단단해질 거고 창도 더 단단해질 거고 화살촉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전쟁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일어나던 전투들이 이제는 점점 커져서 한 번 나가면은 막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산업이 광업 이런 거 만들려면 철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을 칼로 만드는 재련업.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농업 산산물을 팔려면 상업이랑 물건 같은 거 만들어 파는 수공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제후국들이 부국강병은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병사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죠. 이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좋은 개혁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개혁을 추진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보다는 아이디어를 잘 내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이런 개혁을 많이 내겠죠. 개혁을 내기 위해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혈통과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각 나라마다 등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 문제인 거예요. 그 나라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양한 사상가, 각각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이 사상가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파가 이 제자백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 바로 4개입니다. 4개는 뭐냐면 공자 나오죠. 공자가 이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공자는 사람을 죽이고 하는 전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학파가 유교인 거죠. 그 다음 유교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인 제도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노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뭐냐? 학파는 뭐냐? 도가입니다. 여기도 유가로 바꿀게요. 종교가 된 건 훨씬 뒤에니까 유가로 바꿉니다. 그 다음 차별 없는 사랑.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묵자인데 묵자가 만들어낸 학파가 묵가입니다. 그 다음 이런 거 말고 만들어낸 엄격한 법을 적용을 해서 이 법으로서 국가를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비자인데 이 사람은 법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4가지 제자백가 중에 4가지는 유가, 도가, 복가, 법가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이 법가를 가장 잘 활용해서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를 최초로 중국에서 통일왕조로 보는데 이 법가 사상을 이용해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제는 자기를 시황제로 부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제후국이나 그 다음에 주나라는 주왕이라고 불렀어요. 제후국에도 왕으로만 칭했는데 이 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황제를 만들게 되고 이 황제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나다. 내가 최초의 황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진시황제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황제라는 의미의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시황제는 그러면 어떻게 완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니까 어떻게 넓은 대륙을 통치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겁니다. 군현제. 군현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군 아래에 뭘 두느냐? 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 경상남도가 있죠. 남도 각각의 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도 아래에 사천시를 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진주시를 둔다든지 뭐 군도 있죠. 합천군을 둔다든지 도 아래에 시가 있는 행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36개의 군을 두고 그 아래에 현을 설치했다라고 해서 군현제라고 하는 거예요. 군현제. 군현제. 그리고 여기에 제후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뽑은 관리를 파견합니다. 관리.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이기 때문에 지방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표 도식을 한번 보면 황제가 이 전체 구역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전국을 36개로 나누고 거기를 군, 그 아래를 현을 설치해서 거기에마다 각각 내가 능력이 좋아서 뽑은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바로 군현제입니다. 군현제. 그 다음 자기가 넓은 지역을 전부 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길이 편해야 자신의 명령도 빨리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뭔가 자신에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빨리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로망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 넓어진 영역이 각각 예전에는 제후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지역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제후국마다 다양한 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화폐를 통일하고 쓰던 문자도 달랐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문자도 통일하고 그 다음에 도량형도 통일을 하고 오고 가는 도로의 폭에 맞춰서 수레바퀴 폭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또 하나 여러분이 중국 하면 알고 있는 게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도 축조를 하게 되는데 축조한 이유는 뭐냐? 북쪽에 흉노라고 하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오랑캐 부르는 북쪽에 흉노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은 농사를 짓지 않고 말을 잘 타고 약탈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넘어와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부 인근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다음은 멸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앞에서 봤듯이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는데 굉장히 대규모의 인원이 징병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아방궁이라는 것 짓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 다음 그 진시황제의 병마용객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사게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분서갱유라든지 다른 사상들은 절대로 책도 읽지 마라.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막 다 무덤에 파묻어버리고 법가사상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상 탄압으로 민심이 되게 동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시로 이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서는 만리장성이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는 북쪽에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북쪽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몇 날 며칠까지 도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다가 굉장히 큰 비가 내려서 중간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가로막혀서 제 시간에 아무리 빨리 가도 이제는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의 이 법에 의하면은 늦게 되면은 뭐 손발을 자른다, 뭐 죽인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봤자 죽을 거 우리는 수용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 진나라에 반기를 든 거죠. 이것을 계기로
이 중국의 전국에서 각각의 농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했던 날짜를 보면 기원전 20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은 우리 만들어진 게 221년이에요. 기원전 221년에 만들어져서 206년에 멸망을 했으면 거의 뭐 몇 년입니까, 여러분? 15년 정도밖에 유지를 안 한 거예요. 이 15년만 유지를 하고 없어진 나라인데도 이 차이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진나라에서 지나, 차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모든 것들이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 이후에 뭐 황제를 계속 중국에서는 제일 높은 권력자를 황제로 부르는 것 역시도 이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진나라가 후대에 남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